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썰TV에 올라오는 사연을 거의 매일 들어오던 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나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단어를 듣고 머릿속으로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엄마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통계에 나온 대부분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만큼 저는 세상에서 저희 엄마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하마터면 그렇게 소중한 엄마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들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저의 예비 신랑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말하자면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파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기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이런 것도 인생의 큰 경험이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는 하셨어요.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조차 인생의 경험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어제 핸드폰 속에 사진첩 정리를 하다가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께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저희 엄마와 제 사이가 유난히 더 각별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고 엄마도 제가 어린 시절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었거든요. 말하자면 엄마와 저에게는 서로가 서로밖에 없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에도 저희 셋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왜 항상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닥쳐오는 걸까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걸려왔던 그 전화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유민근 씨 댁인가요? 네, 저희 아버지예요. 누구세요? 아, 따님이세요? 유민근 씨가 사고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거든요. 네? 사고요?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보호자분 모시고 바로 와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간호사의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뒤에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다시 되물을 때까지요. 저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가는 길에 미리 수술 동의를 했고 수술을 먼저 시작했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술실 베드 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저희를 맞아주는 건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축 늘어진 차가운 몸뿐이었죠.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 알려준 사인에 의하면 아버지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에 휘말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쉬던 주말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와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겠다며 산책 겸 집을 나섰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의 한 아파트를 지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언가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신변을 비관하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던 30대 중반의 남자 사람이었죠. 25층 높이에서 무려 80kg가 넘는 남자에게 하필이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깔려서 죽게 될 거라고는 저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와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셨지만 이미 손쓸 도리가 없게 된 늦어버린 이유였어요. 떨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했고요. 그 날벼락 같은 사고에 저와 엄마는 한순간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오열하는 엄마와 울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저 어린 것은 어쩌냐며 이따금 저를 보는 안타까운 시선들까지도 전부 다 마치 꿈인 양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정도였으니 저희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엄마는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몰다 웃다를 반복하며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은 채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 저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죠. 이러다 줄초상치게 생겼다며 몰래 눈물 어린 한숨을 지으셨고요. 하지만 딱 한 달쯤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엄마는 제가 알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엄마를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먹여 살려야 할 어린 자식이 있으니 더 그랬을 테고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시내 헬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운영하고 계셨어요. 유명하다는 트레이너들도 여럿 고용했고 그 모두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하겠냐며 헬스장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곧장 사망증명서를 제출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 엄마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 뒤 기타 필요한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헬스장 사업을 모두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고요. 심지어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출받아 헬스장을 막 확장했던 탓에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새 헬스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못한 상태였죠. 당연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나 빚을 내고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었고요. 세희야, 엄마가 아침 차려놨으니까 꼭 밥 먹고 학교 가. 응. 엄마 오늘도 늦어요? 그럴 것 같아. 저녁밥은 이따 외할머니가 오셔서 차려주실 거야. 외할머니 집에 가시면 세희 너도 엄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지? 엄마는 매일같이 헬스장 3곳을 돌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새벽 6시 오픈이었어요.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곧장 헬스장으로 출근한 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과 기구를 쓸고 닦고 먼지 한 털 없을 정도로 청소하고 또 청소했죠. 그렇게 연인 오픈 시간에 맞춰 세 군데를 모두 청소한 후에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사업과 관련한 공부였어요. 헬스장 시설관리 규정, 시설 유지 보수 방법, 그리고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공부할 것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헬스장과 도서관 곳곳에서 늘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 배움의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들에게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묻기도 하고 멀리는 헬스장들을 돌아다니며 다른 곳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헬스장에 오는 고객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피드백을 받으며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어느덧 헬스장 문을 닫을 밤 11시였죠. 엄마의 그 모든 노력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아침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고 또 그리워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채 메우기도 전에 엄마마저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다른 한부모 가정에 비해서는 처지가 나은 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있듯이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었죠. 바로 저희 외할머니요.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저를 따라다니며 엄마 대신 챙겨주셨죠. 그렇게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갔습니다. 구름처럼 소리 없이요. 다행히도 엄마의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직전 드디어 적자였던 헬스장 3곳이 모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거든요. 엄마도 조금씩 사업 요령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고요. 올해를 넘길 때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면 결국 헬스장을 팔아야 했겠죠. 이건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꾸준히 장기 결제를 하시는 단골 회원분들도 확보할 수 있었고 기부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다며 동네에서 입소문도 꽤나 괜찮게 났고요. 몇 년이 지나 은행빚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의 일이었죠.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저는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앞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성급한 착각이었을까요? 겨우 숨을 돌리고 이제야 조금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엄마에게 사고가 생겼거든요. 어느 여름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였는데 저는 급한 일인가 싶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새야, 나 성경이 이모인데 엄마 친구 기억나니? 네. 네, 기억나요. 이모. 그런데 왜 저희 엄마 폰으로... 성경 이모는 저희 엄마와 친한 친구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본인의 개인적인 삶도 심지어 친구를 만나는 일도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와중에 만났던 정말 몇 안 되는 친한 친구 중 한 분이었죠.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제게도 용돈을 주고는 하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학교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세희야. 네? 너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이모가 일하는 병원에 실려왔거든? 네? 엄마가요? 많이 다쳤어요? 아니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수술 들어갔으니까 외할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얼른 와.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경 이모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병원은 엄마의 헬스장과 가까웠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기 무섭게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막이라도 나간 것처럼 또렷한 말소리 대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너무나 큰 충격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왜 하필 그 사람이 또 우리 엄마여야 했는지.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가방만을 주워들고 학교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외할머니께 병원으로 바로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고요. 병원까지 가는 그 짧은 도로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악의 최악까지 상상을 했죠. 아버지처럼 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보게 되는 게 엄마의 싸늘한 시신일까봐 그 끔찍한 생각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믿지도 않았던 온갖 신들을 다 불러대며 몇 번이고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엄마만큼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고요. 제발 엄마만큼은 저에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요. 수술방에서 나와 중환자실을 옮기고 엄마가 다시 마취해서 깨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지옥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중환자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깨어났습니다. 새야, 왔어.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우리 딸. 엄마는 마취를 하기 위해 기도삭가를 했던 탓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그것도 아니면 통증 때문인지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첫 마디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니까 울지 말라고요. 그날의 수술 이후로도 엄마는 몇 번의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차량 전복 사고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근래 들어서는 운전을 잘하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건너편에서 속도를 초월해서 오던 차량이 연쇄 추돌을 일으켰고 그 앞쪽에 있던 트럭의 중앙선으로 넘어 엄마가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 택시가 전복되어 버린 거고요. 전부 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다행히 시내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 119 구급대가 금방 출동할 수 있었고 바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 있었기에 엄마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는 그 사고로 척추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요초 부분이 손상되어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 외에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수술을 병행해야 했고요. 나중에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료진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좌절하지 않으셨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아예 못 움직이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조 장비 없이 다시 걷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분의 의지고 저는 의지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환자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요? 네, 적어도 휠체어를 타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담담하게 본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죠.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희 너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 꼭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날 거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 뒤부터 엄마는 병원에서 마련해준 스케줄대로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오로지 태어난 목적이 재활치료에 있는 사람처럼 열심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누군들 다시 원래대로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냐만 저희 엄마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악착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의사의 말대로 보조 장비 없이 다시 걷게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급한 곳에서는 목발을 짚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정도로 허리를 다쳐 입원했다던 다른 환자분이 아직까지도 누워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처음에는 마비된 하반신에도 그리고 휠체어 생활에도 익숙하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있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넘어지기도 했고 어딘가에 늘 부딪히는 건 예산일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곧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옷도 입을 수 있었으며 집 밖으로의 외출도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없던 삶에 결국 적응을 해낸 것처럼 엄마는 본인의 장애에도 곧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대단한 대목은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전화로 헬스장을 관리하던 엄마는 외출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매일매일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해졌지만 잠깐씩 돌아보며 필요한 일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 대신 헬스장을 잠시 관리해주던 친한 트레이너님들도 혀를 내둘렀죠. 우리 가족의 아픔은 그렇게 다시금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비록 원하던 곳에 한 번에 들어가지를 못해 재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희망하던 대학을 붙을 수 있었습니다. 1년, 2년, 대학에 들어간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저도 그곳에서 제 인생을 사느라 바빴고 엄마는 마찬가지로 엄마의 인생을 다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2번의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저와는 친구로만 남을 인연으로 끝났었고요. 사실 대학 졸업 후 들어갔던 첫 직장에서 겨우 1년을 채우고 퇴사한 터라 당시에는 연애를 할 생각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도 인연은 찾아오는 법이더라고요. 급하게 퇴사를 저지른 뒤에 저는 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다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도서관에서 만난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도서관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정석이 없어도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정한 지정석이 있다는 것을요. 자리마다 명당은 있었고 일찍 오는 순서대로 흔히 그 명당을 차지하는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도서관을 매일같이 문 여는 시간에 오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그 몇 안 되는 일행에 속했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네? 그날도 일찍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에게 묘한 동지애를 느끼며 제 공부를 시작했던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뭔가를 휘갈겨 쓴 쪽지를 보여줬고요. 저는 순간 헉, 내가 너무 시끄러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타인에게 받는 쪽지는 그런 내용일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깜빡하고 놔두고 와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면 제 태블릿 충전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는 쪽지였어요. 급하게 봐서 할 자료가 있어서 지금 당장 열어야 해서 부탁드린다고 하면서요. 저는 충전이 끝났고 안 될 것도 없었죠.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빌려주지 않았을 테지만
매일같이 보는 얼굴이라 은근히 내적 동지애가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태블릿 충전기를 빌려줬고 그 사람은 그 뒤에 고맙다며 커피를 사서 내밀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간식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안면을 트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쉬는 시간에 같이 도서관 1층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학생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한다더니 그게 딱 우리 얘기였네. 연애는 하지만 공부도 같이 하잖아. 우리 얘기 아니야. 남들 눈에는 그게 그거야. 솔직히 나 꼬시려고 충전기 빌려달라고 한 거지? 충전기 사실은 가방에 있었던 거 아니야. 와, 진짜 아니거든. 날 뭘로 보고 그렇게 의심스러운데 왜 빌려준 거야? 안 빌려주면 더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빌려줬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서? 남자친구는 그 학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학부도 석사도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했죠. 나름 명문대에 손꼽히는 학교라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도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도서관에 일찍 나와 열심히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대학원 생활 안 힘들어? 어쩌다 대학원까지 가게 됐어? 공부하는 건 안 힘들어. 그냥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공부 계속 더 하다가 운이 좋으면 교수 될 수 있겠지? 그럼 교수가 최종 목표야. 박사도 해야겠네. 아무래도 교수가 안 되면 연구소라도 가겠지. 일단 박사를 해봐야 구체적인 진로가 각이 나올 것 같아. 남자친구는 이미 본인의 진로가 확고히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를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사실 주변에서 학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도 교수 자리가 워낙 치열해서 해외 박사가 아니고는 꿈도 꾸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장거리가 될 테고 어차피 그때 헤어질 거라면 지금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박사는 박사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기로요.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의외의 사고가 많이 생기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장 서로가 좋은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정의 일로 지레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박사도 1년 반 뒤의 일이었고요. 남자친구는 여태껏 공부만 해왔던 범생이었습니다. 흔한 여자 사람 친구조차 몇 명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열심히 둘만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저도 원하던 공기업에 합격해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요. 서로가 운명이었기 때문일까요? 저희는 서로를 만나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고 남자친구도 장학금이 나올 정도로 학점을 잘 받기 시작했고 쓰고 있던 논문도 잘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그게 기뻤습니다. 사실 서로의 앞길에 방해만 되는 인연들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연애가 순조롭게 1년을 넘어가면서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모님을 보여드리는 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첫 만남도 약간 제 자취방에 뭔가를 갖다 주러 오시던 엄마와 마주친 거라 우연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첫 만남 이후로는 셋이서 자연스럽게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다리는 언제부터 불편하셨던 거야?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셨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사고가 있었다는 말은 했었지. 많이 힘드셨겠다. 엄마가 힘들었지.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것도 다 다닐 수 있고 목발 짚고 다닐 수 있으셔? 다행이네. 저희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의 휠체어를 보고서 처음에는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치듯이 한번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묻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화자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얘기만 듣는 것과 막상 눈앞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이내 적응을 했는지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건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만날 때면 항상 본인이 직접 저희 엄마의 휠체어를 끌었고요. 고마웠죠. 엄마도 남자친구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년이라고요. 예전부터 범죄인 같은 스타일을 엄마가 좋아하긴 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100점 만점에 200점이라고 하시면서요. 살아보니 다른 것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에게 잘해주고 평생을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람과 지금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반년쯤 더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전에 없이 어두운 얼굴로 저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박사 합격 소식이었어요. 정말? 잘됐다. 어차피 원래 박사의 생각이었잖아. 학교는 어딘데? 아, 그게 미국 동부 쪽이야. 미국이라고. 응, 솔직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합격해도 장학금 조건이 아니면 안 가려고 했고. 그런데 너무 조건이 좋기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 솔직히 몰랐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박사를 하러 외국에 나갈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막연하게도 연애를 하면서 그 일이 아마 닥치지 않을 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동안 해외 박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었고요. 몇 달 전 지원 원서를 쓸 때마저도 거의 될 확률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떨어지면 그냥 국내 박사로 돌릴 거라고 했었고요. 하도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길래 저는 그게 거의 기정사실에 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격을 하게 됐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미국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당연히 중간중간에 나올 거지만 일단 전체 일정은 최소 3년은 잡아야지. 3년? 그렇구나. 말이 3년이지. 그것도 최단 기간 안에 박사 논문을 졸업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한참을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해, 세희야.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너랑 헤어지는 건 못하겠어. 그래도 3년이나 넘게 장거리 하기는 무리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결혼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너도 공부하는 걸 어때? 같이 가자고? 결혼해서. 응. 공부해도 좋고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놀아도 되고 아무튼 헤어지는 건 못하겠어.
남자친구의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이런 커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박사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가는 애인을 따라서 같이 해외로 나가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미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버리면 혼자가 될 엄마도 걱정스러웠고요. 더군다나 아직 30이 코앞이긴 하지만 아직 20대 후반이었는데 이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정말 드문 일이었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이해한다는 듯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과도 의논을 해보고 잘 생각해서 답변해달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이라는 질문하에 앞으로 제게 닥쳐올 온갖 상황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남자친구야 어찌되었건 외국에 나가서 살 마음의 준비를 계속해서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내내 심란해하는 저를 눈치챈 엄마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엄마와도 상의해야 할 일이었죠. 엄마는 찬성이야. 이참에 종현이랑 결혼해서 너도 미국에 와서 공부해. 엄마, 진심이에요.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눈을 맞추고 전에 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진심이지. 너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었잖아, 예전에. 그건 옛날 일이지. 이제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너 석사 지원해서 합격까지 해놓고서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안 간 거 엄마도 내내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니겠니? 종현이랑 상관없이 언젠가는 네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꼭 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종현이가 네 곁에서 보호자를 함께 할 테니 한결 더 안심이 되고. 엄마.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던 시절에 미국 석사를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짧게 다녀왔던 몇 개월짜리 어학연수가 저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석사만이라도 그곳에서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원서를 쓰기는 했지만 막상 합격 통보를 받게 되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원모 얼굴이 아른거려서요. 결국 포기하고 들어간 것이 첫 번째 회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그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어요.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었지만요. 그리고 유학비는 엄마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보는 게 엄마의 기쁨이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을 듣자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은 저도 모르게 내심으로는 가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엄마는 말없이 웃으며 저를 마주 안아주셨죠. 그 뒤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결혼을 하고 같이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당연히 너무 기뻐했죠. 그렇게 졸지에 저는 갑작스런 결혼 준비와 유학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낼 타이밍도 잘 살펴야 했고요. 다녀온 후에 커리어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일단 다녀와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된 날, 남자친구가 미리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해달라고요. 어머니가 본인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돈에 예민하시다고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 얘기로 예민하게 구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요. 남자친구 역시 저처럼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사업을 일으켜 지금까지 본인을 키우셨다고 했죠. 여러모로 저희 집과 사정이 비슷했기에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가 신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만나뵌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우려했던 특별한 이야기나 돌발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혀 그런 모습은 없었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셨고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하신다는 말에 그렇구나 하실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남자친구를 통해 들으셨겠지만요. 그리고 어차피 길게 찾아뵙고 대화를 길게 나눌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평소에 회사 일과 출장으로 늘 바쁘시다고 했거든요. 그날도 지방 출장이 있어서 1시간쯤 시간을 내어주고는 곧 나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결혼 준비는 둘이서 알아서 잘 하도록 해요. 요즘은 아가씨들이 워낙 똑똑하고 야무져서 알아서들 잘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장기가 미국에 나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는 같이 따라가줄 아가씨가 있다는 것만 해도 안심이에요. 아닙니다. 같이 가게 돼서 제가 더 안심이에요. 그날의 대화에서 그렇게 저는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비극은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인사가 무사히 끝나는 바람에 뒤이은 상견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난리를 겪어야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의외로 어머님이 괜찮으신데 남자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게만 했었죠.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고 우리 어머니도 자기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 이런 말 조금 그렇지만 엄마가 평소에 잘 사는 집 며느리를 원했거든. 비슷하게 결혼해야 잘 산다고 하셔서. 아, 그러셨어? 하지만 자기도 알겠지만 난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 어머니 기대치는 알지만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 난 내가 결혼할 여자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신호였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의 말을 그저 좋게만 해석했던 저의 실수였죠. 그 대가로 저는 여태껏 겪은 적이 없던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상견례장에서 심지어 저희 엄마까지 모신 상태로요. 사부인, 다리가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사고가 있었다고만 했지 못 걷는다는 말은 없었잖아. 자리에 앉기도 전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롬으로 들어서자마자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이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발을 뒤에서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을 속일 수가 있어. 정은이 너 제정신이야. 어머니 일단 좀 앉으시고. 그래 정은이 이 녀석은 그렇다 치고. 아가씨도 정말 맹랑하네. 어떻게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면서 누구도 면전에서 이렇게 무례한 말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평생을요. 심지어 그것도 당사자인 저희 엄마가 듣고 있는 앞인데 말이에요. 뭐라고요? 누가 누굴 속였다고? 야 이종년,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잖아. 말씀드렸다며.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대충 말씀드렸어. 그제서야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속임없이 모두 전달하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말을 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말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절대 이 일을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인간이 그걸 숨겼던 겁니다. 아마도 제 엄마가 이렇게까지 경우 없이 펄쩍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겠죠. 사부인,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시죠. 오해는 무슨 오해? 딱 봐도 작정하고 숨기고 결혼하려고 한 거구만.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엄마는 일단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말을 꺼냈지만 상대는 전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펄펄 뛰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사실대로 따져보자고요. 아가씨, 우리 아들 등급 빨아먹으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아들 미국 간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차이 됐다 싶어서 결혼하자고 살찐 거 아니냐고? 뭐라고요? 우리 집 잘 사는 거 보고 결혼해서 한몫 챙기려고 했구만. 세상에 나 꽃뱀이 그렇게 무섭다더니 장애인 엄마 데리고 있으면서 주제도 모르고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당장 파보내. 어머니. 하지마. 미친 거 아니에요.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뭐 꽃뱀이라고요? 저런 소리까지 듣고 제가 제정신을 리가 없었습니다.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밖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뛰어들어와 저희를 뜯어말릴 정도였죠. 당연히 상견례는 파토가 났습니다. 온갖 상처가 될 막말들을 주고받고 나서요. 저는 곧바로 엄마를 모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까지 들으시고. 아니야 세희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와중에도 엄마는 상처받았을 제 마음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눈앞에서 딸이 꽃뱀이라는 막말까지 들었는데 당연히 엄마도 괜찮으실 리가 없었죠. 더 화가 나는 건 그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였던 바로 그 인간이요. 결혼하자고 한 게 나야? 같이 미국 가자고 한 게 나냐고. 거기다 유학은 우리 엄마 돈으로 가는 건데 뭐 아들 등골을 빨아먹냐고. 꽃뱀이냐고. 어머니가 말씀이 좀 지나치셨어. 자기도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진정하고 어머님한테는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 좀 드려. 이해 좀 해줘. 이게 이해가 될 일이야? 그래, 나는 그렇다 쳐. 우리 엄마까지 장애인 소리를 들었어. 그것도 면전에서. 우리 엄마가 좀 심하시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눈앞에 사실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지. 차던 될 뿐인 휠체어 타시는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이라는 게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물론 면전에서 그런 말 한 거 잘못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너도 우리 어머니한테 무례했던 거 사과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구구절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저 인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파토가 난 이 순간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는 사실이 천추의 한이었지만 그래도 어쩔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진 이후였죠.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전 그때 알았어요. 정말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뒤늦게 그대로 전화를 끄는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방에서 울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저희 엄마는 누군가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 회사에 방문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갑작스런 방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저희 엄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따라 들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사색이 되었어요. 아니, 김 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여기 박 사장님이랑 친한 친구예요. 벌써 10여 년을 넘게 알아온 사이죠. 그런데 듣자니 어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경우가 없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지역 음식점에서 식자재 공급을 하는 중간 공급 배송사 대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은 치즈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방문한 사람은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주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수도권의 소규모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님이었던 거죠. 그 본사에 소속된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치즈가 예비 시어머니 거래처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대갑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 소리를 듣고 예비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일은 원래는 대표 모임에서 우연찮게도 사부인이 여기 내 친구랑 거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같이 식사 자리나 마련할까 해서 미리 언지를 줬었어요. 나중에 우리 사돈들 집안이니 잘 부탁하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람 일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사부인, 잠시만요. 어제 일은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네요. 됐어, 박 사장. 여기 너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실수고 뭐고 앞으로 우리 회사랑 거래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네요. 내가 또 경우 없는 사람이랑은 거래를 안 한다는 주의라. 5년을 넘게 이어왔었던 본사와의 공급 계약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이 끊겼으니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꽃뱀이니 장애인이니 막말을 해대던 기사는 어디로 가고 저희 엄마를 찾아와 몇 번이고 사죄드린다며 다시 이 혼사를 진행시키자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걸로 또 모자랐는지 나중엔 남자친구까지 동원해서 번갈아가며 매달랐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순전히 선의로 그 본사 대표님에게 예비 사돈댁의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 인연이 한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않을 악연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저희는 파혼을 했고 건너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전해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예정대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과는 별개로 다른 세상을 나가보고 싶어졌거든요. 엄마 말씀대로 지난 일은 모두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30대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은 언젠가는 이렇게 다 지나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